일반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회전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물체의 운동을 다루면서 이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이제 힘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똑같은 질문을 이제 물체는 왜 회전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운동의 일부죠. 그러니까 결국 이 회전이 왜 일어나는가에도 이 힘이 이제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병진 운동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진 운동,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운동은 이 그 운동의 법칙에서 하는 이제 얘기가 이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가 가속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질량 중심에 대한 이 상대적인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이 회전 운동이 이제 이 원운동이 들어가 있죠. 결국 이런 이 원운동을 일으키려면 이 구심력이 작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체 회전에서는 이 그럼 이 원운동을 유지하는 이 구심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강체라고 하는 것이 물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체를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힘. 그 강체들의 부분을 다 이 붙잡아서 형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힘들이 결국 같이 회전하게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회전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 회전을 안 하던 물체가 회전을 이제 서서히 시작해서 이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 원운동의 가속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원운동이 왜 유지가 되는가라기보다는 그 원운동이 왜 점점 빨라지는가 또는 느려지는가를 묻는 것이죠. 근데 이 힘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원운동 배울 때 이제 이 접선 가속도라는 걸 배웠었고, 그걸 주는 건 결국 접선 방향의 힘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체를 가속 회전시키는 작용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 회전을 주는 크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우리가 이 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이 볼트를 이제 스패너를 가지고 이렇게 돌릴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볼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스패너를 연결해서 손으로 돌리는데 내가 힘을 가하는데 이걸 돌리려고 하면 자, 이렇게 스패너의 이 방향으로 힘을 열심히 가해서 당기거나 내가 밀어준다 그래도 이게 회전을 하진 않죠. 그 회전을 하는 것은 이 스패너를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가 힘을 가해 줘야만 이 스패너가 그 회전을 해서 이 볼트를 돌려주게 된다라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 스패너를 돌릴 때도 내가 스패너에 이 볼트 돌아가는 축에서 가까운 데를 잡느냐,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먼 데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돌아가거나 잘 안 돌아가거나 하는 그 차이를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결국 내가 물체를 이제 돌리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 과속 회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소가 이제 들어오느냐. 당연히 내가 큰 힘으로 돌리면 이제 당연히 그 가속 회전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회전축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짧게 잡고 돌리느냐, 긴 곳을 잡고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돌아가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두 개의 비교에서 봤듯이 이 축에 대해서 이제 반지름 방향의 그 방향과 그다음에 힘을 가하는 방향 사이의 각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반지름 방향과 힘을 가하는 각도가 나란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0도면 이 회전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 90도일 때가 제일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이렇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힘 중에서 이 힘의 그러니까 이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접선 방향의 성분만 이제 기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는 그 요인은 그냥 단순히 힘이 아니라 그 힘이 축이 있고 그 축에 대해서 이 얼마의 방향으로 어느 각도로 돌렸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어떤 양이 이제 이 돌림 회전 운동을 주는 이 작용을 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힘을,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시키는 힘, 이걸 이제 토크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돌림힘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영어 표기를 따라서 이 토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토크라고 하는 건 결국 힘과 이 작용점까지의 거리, 그 사이의 각도를 다 반영해야 되는데, 자, 그것을 이 종합적으로 한 번에 적을 수 있는 이 표현이 바로 그 다음에 표현, 여기 있는 이 토크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토크는 보통 이 타우라는 이 문자를 써서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벡터양인데, 이 토크는 이 축이 있으면 그 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그 반지름 방향의 위치,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제 이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힘의 작용점까지 이 위치, 그 다음에 그 작용점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이 벡터,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벡터 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벡터를 다루면서 배웠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가 궁금해 했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이 벡터 곱이 이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벡터 곱의 크기는 이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 사이의 이 각도에 대해서 사인 세타라 그랬죠. 이 정확하게 F에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바로 그 접선 방향의 이 힘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타우라고 하는 이 돌림힘의 크기는 RF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방향은 우리가 벡터 곱 방향 어떻게 정의했죠? 내가 R을 정의하고 이 타우를 정의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에 올라가는 방향, 오른손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하면 결국 물체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토크라는 게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이제 요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토크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그 우리가 이 운동 제2법칙, 그러니까 F는 ma를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도 이 운동 제2법칙을 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떤 형태로 되겠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관성 모멘트라는 것을 정의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질량에 이제 해당하는 거다 그랬고, 가속도에 해당하는 것이 이 각 가속도죠.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에다가 이 각 가속도를 곱한 이 양이 이 토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운동 제2법칙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우리가 추측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죠. 지금 여기 보면 이 회전축이 있고, 이 회전축 주위에서 이 반지름이 R로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의 그 운동 법칙을 적으면, 그러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는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이 원운동을 하니까 이쪽 구심 방향으로 자기는 구심 가속도가 있고, 접선 방향으로 하는 접선 가속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힘이 작용을 해서 이게 이제 원을 따라 도는데, 이 원 운동이 점점 빨라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그걸 어떻게 이제 나타낼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 일단 이 원운동, 구심력과 관련된 부분은 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원운동이 점점 빨라지는, 그러니까 이 가속되는 부분만 살펴보기로 하면, 그때 우리가 이 I 알파라고 하는 양은, 이때 I는
이렇게 접립자의 관성 모멘트니까 mr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내 이 mr 제곱을 이제 mr과 이 r 알파로 이렇게 나눠 써 봅시다. 자, 그러고 나서 이 r 알파라고 하는 것이 가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이 접선 방향으로 가한 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로 결정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F로 바꿀 수 있으니까 RF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I 알파는 RF가 되는데 이 RF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반지름 방향과 F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토크, 그러니까 요 R 크로스 F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 가장 간단한 경우만 보면 그러니까 이 회전 운동에 대한 이 제2법칙, 그러니까 I 알파는 타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하려 그러면 간단치 않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질량하고 똑같이 스칼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회전 운동의 법칙에 나타나는 이 관성 모멘트는 사실은 이 스칼라가 아니라 이 텐서 양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제 확장하려고 하면 생각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주위에도 써놨는데 이 그 원점이 있는 평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예를 들어 이 물체가 원점보다 올라가 있는 이 위치에서 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죠. 거리가 달라지니까 그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따져보면 간단치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그 회전 운동에 대한 제2법칙을 이 유도는 그 뒤에서 우리가 각운동량이라는 걸 정의한 다음에 그 각운동량에 대한 이 운동 방정식을 적을 때 그때 유도를 해보고 이제 그러고 그때 유도를 해보면 왜 간성 모멘트를 이제 텐서양이라고 부르는지까지 한꺼번에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 앞에서 추측해서 적었던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먼저 간단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을 다루는 첫 번째 경우로서 제일 간단한 것은 결국 물체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겠죠. 그럼 그 회전 운동의 법칙에 따르면 토크가 가해지지 않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간단하지만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강체의 평형, 이제 이런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형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전 운동을 배우기 전에는 그 가속이 없다, 그리고 속도도 없다. 그러면 결국 이 물체가 받은 힘의 총합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었는데, 강체의 경우에는 이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만이 아니라 이 회전 운동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강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이 질량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것 더하기 회전 운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자, 첫 번째로 이 병진 운동이 이제 없으려면 그 물체에 가해진 이 알짜 힘, 그러니까 외력, 모든 외력을 다 합친 힘이 0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회전 운동이 없으려면 이번에는 힘은 0이더라도 이 토크는 0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토크도 이제 0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힘 F하고 F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면, 자, 이 두 개 더하면 힘 합친 게 0이죠. 자, 그 다음에 토크는 이 R 크로스 F 이렇게 주어지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되죠? 예, R이 이거고 F가 이거면,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되니까 이 위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토크의 방향이 정해지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R 크로스 F가 저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 됩니다. 어쨌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해서 0이 돼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강체가 회전도 안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 회전축에 대해서 힘이 가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F라는 힘이 지금 요 위치, 그러니까 R과 ER 다른 위치죠. 여기에는 EF라는 힘을 가하면 이 경우에는 이 토크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크라는 게 R 곱하기 F, R 크로스 F니까 이게 지금 요 경우에는 R, 스몰 r, F가 크기가 되고 요 경우에는 이쪽이죠. 예, 그러니까 요 F에다 ER을 곱해서 EFR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EFR 돼서 이 경우에는 이제 토크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강체의 평형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힘을 합한 게 0이 아니니까. 그럼 이 물체는 회전은 안 하더라도 이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강체의 평형 조건은 두 개다. 그러니까 힘을 다 더해서 0이어야 되고 동시에 이 토크를 다 더한 것도 이 0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체의 평형이 왜 중요한 문제냐? 예, 우리 주변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도 중요하지만 안 움직여야 되는 물체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죠. 근데 집도 분명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힘도 받고 바람이 불면 외력도 받을 수 있고 누가 민다든지 해도 그러니까 그때도 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집이 안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한다든지 토목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평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쪽을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을 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이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서 어떤 경우에 평형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 벽이 있는데 이 벽에 이 길이가 L인 이 막대가 이 벽 쪽에 이 경첩을 통해서 달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한 명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끝은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이제 저 벽에다 같이 붙여놨겠죠. 그래서 요 줄과 막대 사이의 각은 이제 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각각 숫자가 다 주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줄의 장력, 그러니까 이 줄의 장력이 얼마나 걸리겠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벽이 이 막대에 얼마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이 힘이 여러 가지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 막대의 무게도 작용하고 사람의 무게도 작용하고 장력도 작용하고 이 벽이 가해주는 힘 이런 게 다 작용을 해서 어쨌든 결과는 이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형 상태에 있다는 조건을 써가지고 이 장력과 벽이 가하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이 작용하는 힘들을 다 찾아내 봐야겠죠. 그래서 그려봐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제 막대를 기준으로 이게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찾아보면 자 여기 막대의 무게가 있죠. 근데 이 막대의 무게는 이 막대가 균일하다고 하면 이렇게 이 질량 중심 엄밀하게 무게 중심인데 이 경우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게 중심에 이렇게 이제 이 중력이 작용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치쯤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D인 곳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의 무게도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막대에 이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줄이 작용하는 장력은 이 줄 방향대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사이 각도는 이제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벽이 작용하는 힘은 지금 이 벽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수직력과 이 수평 방향의 힘이 다 작용을 하겠죠. 그게 두 개가 합쳐서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건 아직 그냥 봐선 모르죠. 그래서 그 사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힘이 이 막대에 동시에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형 조건을 이제 적용을 해서 얼마의 우리가 모르는 힘, 그게 이제 여기는 R과 T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형 조건을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자, 평형 조건은 이
힘을 합친 것이 0이 돼야 된다는데 힘은 벡터양이니까 지금 이제 X방향, Y방향, 지금 이쪽이 X고 이쪽이 Y라고 하면 각각이 0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X방향으로 이게 보니까 이 방향은 R 코사인 세타와 예, T 코사인 파이가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이것을 뺀 것이 0이 돼야 된다가 될 거고, 이제 Y방향은 윗방향과 아랫방향이 있는데 윗방향으로는 R 사인 세타, 이쪽은 T 사인 파이가 있고 아랫방향으로는 두 개의 무게가 작용해서 이것을 뺀 게 0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은 이 토크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크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토크를 계산할 때는 항상 회전축을 하나 잡아야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요 축을 중심으로 요점 한쪽 끝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자, 이 R이 주는 힘 토크는 0이죠. 그러니까 이 원점이니까 R이 0이니까 자, 그래서 이건 0이고 그 다음에 요 장력이 주는 거는 요 거리 L하고 장력의 색이 T하고 곱하기 사인 파이 한 게 되겠죠. 자, 크기는 그렇게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자, R 크로스 F니까 이거는 이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자, 나머지 이 무게가 이제 주는 이 토크는 R은 이거고 방향은 이거니까 이거는 이제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죠.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장력은 이쪽으로 회전시키려고 그럴 거고 이 두 무게는 이쪽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할 테니까 방향이 반대고, 그러니까 그 토크의 성분은 Z 방향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 대에서 쓰면 TL sin 파이 마이너스 WP의 요 거리 D를 곱한 것과 WB의 요 거리 2분의 L을 곱한 것이 0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인지도 확인해 봐야죠. 자, R과 T를 모르는 거죠. 근데 T는 요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파이가 뭐다라는 걸, 그러니까 크기만 알면 되고, R은 방향도 모르니까 이 R의 크기와 요 방향, 그러니까 세타를 모르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세 개가 있다라는 것이고, 방정식도 세 개니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풀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장력부터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 식이 보면 장력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풀어서 장력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넘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요걸 다 넘기면 여기 보면 이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요식으로 나눠주면 이제 탄젠트 세타에 대한 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아는 것들이니까 넘기면 이렇게 해서 이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T하고 세타 다 알았으니까 그럼 요 맨 위의 식을 이용하면 내가 R의 크기도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체의 평형 두 번째 예제는 이 벽에 기대 놓은 사다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 벽이 있고 바닥이 있는데 이쪽 벽은 이제 매끈하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바닥은 이제 마찰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를 놓으면 이렇게 여기를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수 있죠. 자, 이 사다리의 길이가 L인데 질량은 M이고 이 사다리와 지면 사이에 이 정지 마찰 계수가 μs라고 할 때 이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을 각도, 이 최소 각도 세타 m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점점 이쪽으로 가서 너무 작아지다 보면 이 마찰력이 이걸 못 버티고 이 사다리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각도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결국 강체가 이제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묻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려면 먼저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이 그림으로 먼저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다리에 작용하는 힘은 자, 일단 사다리에 중력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 질량 중심, 그러니까 무게 중심과 같은 질량 중심에 mg라는 힘이 작용할 거고, 자, 벽은
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마찰이 없다 그랬죠. 마찰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겠죠.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수직력만 작용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 수직력을 내가 P라고 해봅시다. 자, 밑에서는 이 바닥은 수직력과 마찰력을 다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N과 FS로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힘들이 작용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 이 평형 조건을 이제 적어봐야겠죠. 그래서 이 평형 조건, 힘이 0이 돼야 된다는 이제 X 성분과 Y 성분을 따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X 성분은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 보니까 X 성분이 P하고 FS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뺀 것이 0이어야 되고, Y 방향으로는 수직력 N과 무게 mg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크도 이게 한 평면에서 다 있으니까 이 평면에 대해서 이 수직인 방향으로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Z 방향일 테니까 Z 방향을 보면 내가 기준점을 요 5로 잡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의 힘은 토크가 없죠. 고점에서 작용하니까. 그럼 이 토크는 이 중력과 요 P, 벽의 수직력만 작용하는데, 이 벽의 수직력이 작용하는 토크는 R 크로스 P니까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그럼 크기는 이제 PL, 요각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력은 R이고 이쪽이니까 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mg의 이제 거리는 2분의 L인데 요번에는 요 각도의 사인 값이죠. 근데 여기가 세타니까 요거의 사인은 코사인 세타와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형 상태가 이루어질 텐데, 이제는 이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을 이제 최소 각도라 그랬으니까, 그럼 사다리가 언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냐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수평 방향에 운동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수평 방향의 운동이 균형이 깨지는 건 언제냐? 지금 그 X 방향의 힘이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FS보다 P가 커질 때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될 때는 그러니까 FS가 P하고 똑같을 때란 얘기죠. 그럼 P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P의 크기가 이 마찰력의 크기,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하고 같아질 때 바로 미끄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 뮤 S 곱하기 이 수직력 요거, 그러니까 이 수직력의 크기는 근데 두 번째 식으로부터 중력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중력 mg를 이제 곱한 겁니다. 그렇게 넣으면, 그럼 그 요 밑에 식을 이용하면, 그러면 이 p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p분의 mg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요 위에 이 조건으로부터 이게 이제 2μs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평형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회전하는 물체의 경우에 그 회전 운동의 법칙을 적용해서 운동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속이 되는지를 구해보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거에 가장 이제 흔한 유형이 이렇게 이 물체와 이 도르래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도르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도르래의 회전 관성을 이제 무시하고 보통 풀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도르래의 회전 관성을 고려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 m이 2.5kg이고 반지름 r이 20cm인 균일한 원판에 이렇게 수평축에 끼워져 있고, 여기에 1.2kg짜리 토막이 이 원판의 테두리에 감긴 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낙하하는 토막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원판의 각가속도는 어떻게 되고, 줄의 장력은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두 개의 이제 물체를 연립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물체를 따로 놓고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그려봐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도르래의 경우에는 도르래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장력 T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에는 작용하는 힘은 이
그 장력과 이 중력, 이 두 개가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될 텐데, 먼저 도르래에 대해서는 이 도르래가 이 장력의 작용으로 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 회전 운동 방정식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물체 운동이 간단하니까 그것부터 적으면, 이 경우에는 자, MA는 그 아랫방향으로 이제 mg 중력 빼기 장력 이렇게 될 거고, 이 원판의 회전 운동은 자, I 알파는 토크. 근데 이 경우에 토크는 R 크로스 F가 이제 방향이 수직이니까 RT가 되겠죠. 그래서 RT가 된다. 그리고 이 I의 크기는 이제 2분의 1 MR 제곱. 균일한 이제 원판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모르는 게 뭐죠? 예, 물체 가속도 모르고, 장력 모르고, 이 알파, 이것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모르는데, 방정식은 두 개니까 그냥은 풀 수 없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물체와 이 도르래가 이 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속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물체의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 도르래 그 원판의 회전 가속도가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연결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감겨 있다. 반지름 R인 원에 감겨 있어서 R 알파를 한 것이 A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을 쓰면 이제 하나가 줄어서 그 두 개의 방정식으로부터 저걸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T는 그죠? 이 R분의 I 알파가 된다. 근데 구속 관계를 쓰면 이제 알파는 R분의 A니까 R 제곱분의 IA가 되고, 근데 이 T를 요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A가 이제 양쪽에 다 있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더한 다음에 구해보면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분모가 커지죠. 만약에 그 우리가 회전 관성 그러니까 모멘트를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게 0이고 그냥 G가 되겠죠. 자유낙하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 회전판을 회전시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요게 들어오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i가 2분의 1 mr 제곱이니까 이제 2분의 m이 더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요 식을 직접 해도 좋고 뭐 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을 활용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t는 금방 이렇게 이런 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그러니까는 고정된 위치에서 회전 원판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떨어지면서 회전하는 두루마리 화장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화장지 이쪽 끝이 고정되어 있고 이게 풀리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이 경우에 그러면 이 두루마리 화장지에 이게 내려오는 이제 그 가속도는 어떻게 되고 떨어지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이 두루마리 휴지가 이제 어떤 힘을 받고 있는가부터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건 중력의 작용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두루마리 휴지가 한쪽이 고정돼 있어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휴지가 잡아당기는 힘, 이게 장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T라는 장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운동 방정식을 이제 적어야죠. 그 운동 방정식은 두 개가 되겠죠. 병진 운동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회전 운동에 대한 방정식, 이 두 개를 이제 적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량 중심의 운동은 그냥 MA인데 이건 힘이죠. 근데 힘이 보니까 두 개가 작용을 해요. 자, 내가 요거를 푸는데 잘못해서 이 질량 중심에만 작용한 힘, 중력만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반드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AY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Y로 잡았으니까 이게 T-MG 윗방향을 내가 이 양의 값으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혹시 I 알파는 예, 타우가 되는데, 그죠? 예, 물론 여기서도 지금 이 알파하고 그 다음에 AY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구속 관계가 똑같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 알파는 요 바깥에 집단지름 R2분의 AY가 될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I는 지금 이렇게 생긴 휴지 관성 모멘트 2분의 1 M의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 I 알파를 적은 거고 그 다음에 그 토크는 지금 요 R 크로스 T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지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걸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봐서 이렇게 마이너스 R2T 이렇게 이제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앞에서 했던 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T를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요 T를 구해서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AY에 대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해보면 이제 AY는 이제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회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그냥 G로 떨어질 텐데 회전하는 것 때문에 분모가 이렇게 달라졌죠. 그래서 수치 넣고 계산해 보면 이 마이너스 6.14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저 높이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거는 우리가 자유낙하 할 때 다뤘는데 가속도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해보면 0.488초가 걸린다라는 걸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자유낙하를 했다. 만약에 이게 휴지가 여기가 고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떨어졌겠죠. 회전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가속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병진 운동의 가속도가 줄어들고 그만큼 얘가 이제 그 휴지가 회전하는 데로 이제 쓰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자유낙하 할 때는 그냥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0.386초 걸릴 게 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있던 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회전을 안 하면 그냥 병진 운동 에너지만 있는데 회전을 하면 회전 운동 에너지로 나눠져서 결국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는 병진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정해지는 속도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줄어들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이 굴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뭐 회전 운동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굴림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공이 굴러가는 거, 뭐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근데 공이 굴러갈 때 그 보면,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병진 운동과 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굴림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끄러지지 않고 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더 하나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굴러간 만큼 질량 중심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점에서 이제 요 P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요 점에서 이게 이제 바퀴가 앞으로 가면서 굴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바퀴가 세타만큼 굴렀으면 그럼 요 위치는 얼마만큼 바꿔야 되냐면 그 바퀴의 반지름 R에다가 세타를 곱한 게 호의 길이죠. 그 호의 길이만큼 가야죠. 그러니까 이 병진 운동에 의해서 생긴 변이가 이 반지름 곱하기 각변이 R세타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R세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병진 운동의 속도가 이 회전 운동의 각속도하고 이렇게 V는 R 오메가의 관계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그 굴러가는 운동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굴러가는 운동은 잘 관찰해 보면 정말로 이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과
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인데, 자,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건 O는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축은 고정이 돼 있고, 이 양쪽 그 위아래만 보시면 위아래가 위는 이쪽 방향으로 이 바퀴의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퀴가 속력을 얻고 있고 아래로는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거죠. 반면에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 위아래 질량 중심 관계없이 다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이 굴림 운동이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 자, 맨 아래부터 보면 맨 아래는 회전 운동은 일로 가고 병진 운동은 일로 가는데 크기가 딱 같아야 되죠. 그게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조건이죠. 그래서 딱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이런 그 바퀴 경우에 요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이 점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도가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아까 이제 왜 굴러가느냐를 하려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결국 마찰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을 적용할 때 이 정지 마찰력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질량 중심은 그러니까 병진 운동만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바퀴의 맨 윗부분은 이 회전 운동하고 병진 운동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 질량 중심보다 2배의 속력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 움직이는 속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설명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그 굴러가는 바퀴, 특히 뭐 대표적인 게 자전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뭘 보여주는 거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럼 여기 그 자전거 살이 어떻게 보이나?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살이 잘 보입니다. 근데 윗부분은 흐려졌죠. 왜 흐려 보이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의 살은 안 움직여요. 여기처럼 맨 밑에는 아예 안 움직이죠.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속력이 빨라지다가 맨 위가 되면 여기는 이 자전거가 나가는 이 속력의 2배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래 살들은 잘 보이는데 이제 위의 살은 잘 안 보인다. 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상황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맨 밑에는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 질량 중심은 이제 이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저 맨 꼭대기는 그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의 2배로 움직입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부분에 또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면, 내가 요렇게 여기 보면 다 각각의 이제 이 바퀴가 회전 운동은 다 접선 방향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병진 운동은 다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그림과 같은 이제 속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합친 거죠. 근데 요걸 합쳐놓고 보면 어떤 거랑 똑같으냐 하면 이 바퀴 전체가, 그러니까 요 점, 지면과 닿고 있는 점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때 나오는 요 속력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속도의 방향이, 모든 바퀴의 지점의 속도의 방향이 요 축을 잇는 방향에 대해서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게 요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퀴 전체가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진짜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요 순간을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매 순간 이어지면서 굴러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굴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면하고 접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바퀴 전체가 이 회전하는 것과 똑같은 이제 운동이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 굴림 운동의 이 운동 에너지를 이제 손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굴림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 회전 운동의 특별한 경우로 이 반지름 R의 둥근 물체가 이 표면 위를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이 질량 중심이 움직인 거리하고 이 표면을 닿고 지나간 호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D는 R 세타의 관계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V는 R 오메가, 그 다음에 A는 R 알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굴림 운동의 에너지는 이 병진 운동의 에너지와 회전 운동의 에너지의 합이다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한번 우리가 이제 구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굴림 운동이 보니까 이 접촉점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바퀴 전체가 이제 일시적으로 회전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 산수만 열심히 하시면 각각의 그 바퀴가 각각의 속도가 다 다르니까 이 각 부분이 가진 운동 에너지들을 다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분 실력이 좋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구해 볼 텐데, 그러니까 요 축을 중심으로 요게 전체가 회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회전 운동의 에너지 어떻게 된다라는 거 배웠죠. 예,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건 유도를 했었죠. 자, 근데 이때 I는 요 축에 대해서 지금 이제 회전하는 건데, 요 오메가는 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질량 중심으로 도는 오메가와 이 P축을 중심으로 전체 바퀴가 도는 오메가 상대적인 거니까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데 요 점에 대해서는 관성 그 모멘트의 크기가 달라지죠. 자, 이 질량, 여기가 질량 중심이니까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ICOM이라고 하면 요 점을 중심으로 도는 것, 그거는 내가 평행축 정리를 써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거리가 R이니까 이 질량 중심을 지나는 관성 모멘트에 mr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P점으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관성 모멘트가 될 겁니다. 자, 그거를 집어넣어요. 그걸 집어넣으면 두 개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I COM에다 오메가 제곱 더한 거, 그 다음에 2분의 1 mr 제곱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mr 제곱이 I죠. 요거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잘 보니까 R 오메가가 나오죠. R 오메가가 근데 이 미끄러지지 않는 조건에 의하면 이게 병진 운동의 속력이죠. 그러니까 R 오메가 V예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항은 2분의 1 MV COM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에너지 더하기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얘기한 이 굴림 운동의 운동 에너지는 이 병진 운동 에너지 더하기 회전 운동 에너지로 쓸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질량 중심에가 앞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로 쓸 수 있다. 이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굴림 운동은 왜 일어나는가를 또 물어봐야죠. 그럼 여기에도 뭔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제 힘이 작용해서 굴러가려면 어쨌든 그게 토크로 또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기 마찰의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의 작용 덕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서, 그래서 그 조건, 이제 이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이제 이 반지름 곱하기 각 가속도가 된다라는 그 관계를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전거나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바퀴를 굴리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내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달을 밟거나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엔진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이걸 바퀴를 회전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전시키는 이제 토크는 이제 이 내력의 작용으로 생기는데, 그럼 이 바퀴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작용은 그 바퀴만 돌리면 그냥 바퀴가 제자리에서 돌아가겠죠. 그 바퀴가 앞으로 나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바퀴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건 이 바퀴가 지면과 닿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면과 닿았을 때 그 지면 사이에 마찰이 작용해야만 이제 굴러가는 바퀴에 의해서 이 바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맨날 물체가 움직이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마찰력이 바로 이 바퀴를 앞으로 보내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병진 운동을 시켜주는 힘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내력은 병진 운동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크기가 작용해서 병진 운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토크는 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보통 바퀴를 여러분들이 페달을 밟아 돌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가하는 힘과 그 자전거가 나에게 가하는 힘이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은 하는데 이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토크를 만들어서 회전을 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전거나 자동차의 바퀴는 이 내력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퀴를 회전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건 지면과 바퀴 사이의 마찰력이고 그러니까 그 마찰력은 이게 돌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바퀴가 회전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방향이 정확하게 이제 바퀴를 이제 앞으로 밀어주는 그러니까 병진 운동 시켜주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요번엔 약간 다른 경우인데 이렇게 그 안에서 굴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밖에서 굴려주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 중력에 의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자, 중력은 이제 외력이죠. 그러니까 외력의 작용에 의해서 굴러갈 때는 이때도 역시 굴러가려면 마찰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굴러가는 거에 이제 그 반하는 쪽으로 마찰력이 또 작용을 해야 돼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런 거. 그러니까 경사면을 굴러 내려오는 이 둥근 물체가 굴러 내려오는데 이때 굴러 내려오는 가속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 운동이 병진 운동, 그러니까 수평면과 이 빗면과 이 나란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 수평 방향의 운동과 이 공이 회전한다는 회전 운동을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병진 운동, 그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맨날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 운동 많이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MA가 이 mg 사인 세타, 그 mg 중에서 요것 중에서 요쪽 성분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찰력은 반대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건 굴러가면서 이렇게 될 텐데 그걸 또 굴러가게 해주는 게 역시 마찰력이죠. 그래서 내가 요점을 중심으로 물체의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해서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 중력은 토크를 주지 않죠. 그러면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이 RFS만큼의 토크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지만 모르는 게 세 개죠. A, 알파, 그 다음에 FS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첫 번째 굴러간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이 A와 알파가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쓰면 내가 요걸 바꿔서 그다음에 FS를 여기서부터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예, 그렇게 해보면 내가 이 A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굴러가지 않았다면 요게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빗면에서 굴러가는 물체의 가속도 G 사인 세타가 됐을 텐데 그 굴러간다라는 것 때문에 요만큼 분모가 더 커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요거를 구하면 요 식으로부터 FS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군립운동의 예제로 이 빗면 굴려 내려가기로 하는 그 경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경사면의 꼭대기에 이 정지에 있는 질량 M이고 외부 반지름이 R이 이게 같은 이 공 3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속이 그 찬 구고 또 하나는 속이 찬 원통이고 나머지는 이 속이 빈 원통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미끄럼 없이 굴러가도록 놓아주면 이 어떤 순서로 이 경사면 바닥에 도달하겠는가. 자, 이렇게 그 굴림 운동이라고 하는 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굴러가느냐는 병진 운동의 문제죠. 그러니까 병진 운동의 이 속도가 클수록 더 빨리 내려갈 텐데 그럼 결국 병진 운동의 가속도가 어느 게 더 크냐 이런 걸 이제 묻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만 가지고도 간단히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운동 방정식을 풀지 않고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만 써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 맨 꼭대기에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mgh만큼 있을 겁니다. 자, 다 굴러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텐데 그 운동 에너지가 이 병진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과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그 회전 운동 에너지는 앞에서 우리가 굴러가는 문제를 보면 이게 그 비율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i를 r 제곱으로 나눈 것과 이 m을 그 비율로 주어져서 그 i는 mr 제곱 요 비율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v를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게 만약에 굴러가지 않았다면 루트 2gH가 되죠. 근데 굴러가는 것 때문에 이제 i 나누기 mr 제곱이라는 게 이제 분모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i가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v는 줄어든다. 뭐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회전 운동 쪽으로 운동 에너지가 많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병진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고 그래서 병진 운동의 속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빨리 떨어지느냐? 그럼 결국 관성 모멘트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죠. 그래서 이 속이 찬 구의 경우에는 5분의 2 mr 제곱이고 속이 찬 원통은 2분의 1 mr 제곱, 이 속이 비인 원통은 mr 제곱이죠. 그럼 어느 순서로 굴러떨어지겠습니까? 예, i가 작은 것부터 굴러떨어지니까 이 속이 찬 공, 그 다음에 속이 찬 원통, 그 다음에 속이 빈 원통 순서로 굴러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굴러보면 예, 이게 예상대로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재미있는 문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공을 굴렸는데 여기 공 대신에 콜라를 굴리는 겁니다. 콜라 캔을. 콜라 캔은 그냥 원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원통 안에 이제 속에 물이 들어있죠. 콜라가 들어있는데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얼린 콜라와 얼리지 않은 콜라를 빗면에서 굴리면 어느 것이 먼저 굴러 내려올까요?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또 문제를 내면 실제로 또 실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해서 이 유튜브에 올린 사람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똑같이 굴렸는데 이제 다르게 굴러 내려갔죠. 자, 이건 이제 그 천천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린 것과 얼리지 않은 게 이제 다르게 굴러간다 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어느 게 먼저 굴러 내려갔겠는가? 뭐 이 영상만 봐서는 알 수 없죠. 예, 이 실험을 찬찬히 조심스럽게 잘 해보면, 그러니까 예, 얼리지 않은 콜라가 먼저 내려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험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면 유체잖아요. 이 유체라는 건 조금만 이 상황이 이제 달라지고 굉장히 빨리 돈다든지 하면 온갖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굴러가게만 하면 이제 이 얼리지 않은 게 먼저 굴러가는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얼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콜라가 깡통과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근데 얼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은 조금 반응이 늦죠. 그래서 안 굴르고 그냥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린 것보다 얼리지 않은 콜라가 조금 더 빨리 내려가게 됩니다. 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 회전 운동을 제대로 다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리량인 이 각운동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름으로 봐서는 우리가 앞에서 그 병진 운동을 다룰 때 나오던 운동량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운동량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렇게 그 점립자의 각운동량이라는 걸 정의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 점립자가 있는데 내가
회전축을 하나 이렇게 잡아요. Z축으로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물체가 이 그 축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데서 이 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보면, 이때 이 점립자가 가진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R 크로스 P로, 자, R 크로스 P로 정의했으니까 크기는 RP, 그 다음에 요 각도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방향은 지금 요 두 개가 만드는 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 그죠? 이 오른손 룰을 적용한 수직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R도 이 XY 평면에 있고 P도 XY 평면에 있으니까 이 Z축 방향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벡터곱이 나왔을 때 이제 방향 어떻게 잡는가 계속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새로운 양이죠. 그래서 이 R 크로스 P니까 거리 곱하기 운동량이 이제 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뭐 이건 당장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이제 될 거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플랑크 상수라는 아주 유명한 상수가 나오는데, 그 플랑크 상수하고 똑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차원은 이 본대로 질량 곱하기 거리 제곱 곱하기 t의 이제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운동량을 이제 썼으면 우리가 운동량 가지고 운동법칙 적었었죠. 내가 각운동량을 가지고도 이 운동 제2법칙을 다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해보면 되죠. 내가 이 앞에서 L을 이렇게 R 크로스 P로 정의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ddt로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R 크로스 P를 ddt로 미분하면 두 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한 번은 이걸 미분하고 또 한 번은 뒤에 걸 미분하면 되죠. 근데 벡터곱이라고 하는 건 순서 중요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미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drdt는 v죠. 그래서 여기는 v 크로스 p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r 크로스 dpdt인데 dpdt가 바로 f죠. 힘을 받은 만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앞에 항 v 크로스 p는 p가 mv죠. 그죠? 그러니까 v하고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v 크로스 v가 되는데, 이 벡터곱, 그 크로스 프로덕트는 같은 방향, 평행인 두 벡터를 곱하면 0이죠. 예, 사인 세타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남는 게 r 크로스 f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바로 이 입자가 받은 토크의 정의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토크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운동량이라는 걸 도입해서 운동 방정식을 적어보면 그 ddt, 그러니까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이 그 물체가 받은 이 토크와 같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강체에 대한 회전운동의 법칙이죠. 앞에서 이 점립자에 대한 이 회전운동의 법칙을 이 각운동량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썼죠. 근데 강체라고 하는 건 일단 그 입자들의 모임이죠. 그럼 그 입자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각운동량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적어보면 이 강체에 대한 운동방정식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럼 이 입자계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하냐? 그럼 각각 입자가 가진 각운동량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냥 앞에서 정의했던 그 점립자의 각운동량 다 더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해둡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자계 중에서 강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상대적인 그 위치가 다 고정된 게 강체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회전을 한다 그러면 입자계는 각각의 입자가 다 다르게 회전을 할 수 있을 텐데, 강체는 같이 회전해야죠. 그 얘기는 그 강체의 위치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력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그 강체의 경우에는 그럼 각운동량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해보면, 일단 그 입자계하고 똑같이 이 점립자 각각을 이루는 부분들의 각운동량을 다 더해주면 되니까 요걸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VI가 점립자의 경우에는 지멋대로일 수 있지만 강체는 같이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강체가 돌아가는 각속도를 오메가라 그러면 이 그 속력은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이 오메가 크로스 RI라고 주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력이 그러니까 이 RI 위치에 따라서 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같이 돌아가니까 한 몸이 돼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 벡터 계산에 트릭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익히지 못했을 테니까 요 과정에서 요 과정이 어떻게 넘어가냐 이제 보이긴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성분별로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단위 벡터로 다 표현한다든지 해서 해보면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전공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역학을 배운다든지 전자기학을 배울 때 많이 쓰는 이제 그러니까 벡터 곱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유도를 이제 해보시기를 이제 권장합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군동량 표현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게 보니까 오메가를 다 밖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다 더한 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면 내가 이걸 이제 이 가군동량이 벡터니까 그 벡터의 A라는 성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IAB에다가 오메가 B다라고. 근데 그때 요 앞에 나오는 IAB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점립자에 대해서 요걸 계산한 겁니다. 요 양을. 그러니까 요 RI라고 하는 건 거리의 제곱이고 XI하고 요 양은 그러니까 I번째 입자에 AB라고 하는 게 XYZ죠. 그러니까 이제 세 축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좌표, 각각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준 양이 됩니다. 그래서 IAB라는 양이 정의되는데 요 뒤에 게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요 양이 정확하게 그 앞에서 관성 모멘트를 이제 정의할 때 나왔던 그 양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관성 모멘트가 그러니까 요 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만 다뤄서 이 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스칼라가 아니라 이 성분이 표시된 XYZ 성분이 그 인덱스가 두 개가 붙어 나오는 이런 양이죠. 이게 하나만 붙어 있으면 그거 벡터 양이라 그랬죠. 그 벡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분이 XYZ가 있는데 여기는 성분이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두 개 곱해 놓은 거랑 똑같은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이제 텐서 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는 사실 텐서 양이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물리에서 처음 접해보는 이제 텐서 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텐서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텐서가 되고 그 가군동량은 이렇게 이 텐서에다가 그 각속도 또 벡터죠. 이렇게 벡터를 곱한 그런 벡터가 된다가 되는데 이게 좀 이제 그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간단한 경우만 이제 주로 다뤄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온 AB가 같을 경우에만 있는 경우 그리고 특별한 한 축만 다루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 항만 고려하면 돼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이제 이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 가군동량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 L이라고 하는 걸 내가 I 오메가로 쓸 수가 있었고 이 I라고 하는 건 강체에 대해서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거 빠질 수 있고 그래서 d 오메가 dt가 되는데 그럼 d 오메가 dt가 각가속도죠. 그래서 I 알파가 되고 그러니까 왼쪽은 그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게 받은 토크의 합이겠죠. 그 토크의 합 다 더하면 이제 알짜 토크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이제 운동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추측해서 만들었던 그 운동 방정식 이제 I 알파는 타우가 여기서 이제 나왔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추측해서 했을 때는 이 I가 이 스칼라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스칼라가 아니라 이 텐서 양이 돼서 사실은 이 회전 운동의 방정식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회전 운동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구가 자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지구 자전이 한 축,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을 잇는 축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그걸 자세히 조사해 보면 예,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축이 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매일 자전하는 그 자전에 대해서 이 자전축 자체도 서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26,000년이 흐르면 이걸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근데 이렇게 단순히 또 이 자전축이 그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진동을 하면서 돕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까지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체 이제 회전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현상이 많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런 복잡한 건 다룰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쉬운 경우. 근데 요거를 이 회전 운동에 대한 법칙을 풀긴 푸는데 아이가 간단한 경우, 그러니까 고정된 축에 대해서만 이제 푸는 문제를 이제 해보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강체 회전 운동을 이제 풀어보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는데 그 조금 쉬운 경우. 근데 일단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 외부에서 가해진 토크가 없는 경우. 그 경우는 쉽죠. 근데 우리가 그 운동량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가해진 외력이 0이면 그 물체, 뭐 그 물체가 이제 개로 이루어져서 여러 물체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걸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그 내력은 있어도 내력끼리는 다 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이 가운동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거의 똑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알차 토크,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토크가 0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작용하지 않으면 이 개의 가군동량은 보존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토크 중에 내력에 의한 토크는 항상 그 합이 0이 되게 되어 있어서 내력은 고려하지 않고 외력이 중요하다. 외력만 작용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본 식에서 보면 DLDT가 이게 이제 타우 네트인데 이게 0이면 그냥 L은 상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가군동량 보존 법칙의 예로서 이 텀블링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점프를 해서 회전을 해서 다시 이렇게 착지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면 뭔가 복잡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이때 외력은 뭐가 있나를 생각해 봅시다. 외력은 자, 이 바닥의 수직력, 이 발에 작용하는 수직력과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이 수직력은 그 도약할 때하고 착지할 때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토크로 작용을 해요. 토크를 작용해서 뛰어오르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회전이 없었지만 이 수직력의 그 작용으로 토크를 받아서 이 회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중력은 어떻게 되느냐? 중력은 그 항상 질량 중심에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을 다룰 때는 중력은 토크를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전시킬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질량 중심에 대한 토크는 0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바닥을 떠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텀블러가 받는 네트 토크, 날짜 토크는 0이란 얘기죠. 그럼 가군동량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가군동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이 I 오메가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관성 모멘트 곱하기 이제 회전 각속도. 근데 이게 상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몸을 이렇게 움츠리는 동작을 하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관성 모멘트의 크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펼치고 있을 때는 똑같은 질량들이 분포해 있어도 거리가 먼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는 이제 mr 제곱 형태로 이걸 다 모으는 거니까 r이 큰 것들이 있으면 관성 모멘트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는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고 펴면은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성 모멘트는 바뀌어도 가운동량이 똑같으려면 각속도가 바뀌어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뛰어 올라서 이렇게 몸을 움츠려서 관성 모멘트를 줄이면 회전하는 각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 돌고 내려오면서 몸을 다시 펴면 이 각속도가 줄어들어서 회전은 천천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텀블러가 이렇게 해서 할 때 많이 관찰하는 현상이죠.
이 내력이 작용해서 이 변화를 주더라도 이것이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는 내가 이렇게 이 자전거 바퀴를 이제 돌려서 들고 있는데 이게 이 자전거 바퀴가 돌고 있으니까 이게 가군동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 자전거 바퀴를 뒤집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근데 이 뒤집는 건 물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나와 바퀴를 하나의 개로 보면 내력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저걸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세웠더니 이렇게 되고, 반대로 들면 더 빨리 돌아가죠. 자, 다시 세우면 원래대로 하니까 다시 멈추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군동량이 이 방향으로 있는 이 자전거 바퀴를 내가 이렇게 돌리면 이건 내력의 작용이죠. 그러면 이 바퀴 자체의 그 가군동량은 아랫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와 바퀴를 합친 가군동량은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내가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바퀴가 돌던 방향으로 돌아서 이쪽 방향에 가군동량을 줘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예, 이전과 똑같도록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바퀴를 들고 있는 사람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려서 원상대로 돌리면 예, 멈추겠죠. 바퀴가 돌아가니까. 자,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는 앞에서 텀블러에서 예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현상인데 이게 회전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서 있는데 이 팔을 뻗었을 때하고 오므렸을 때 관성 모멘트의 크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 팔을 뻗고 오므리는 거는 내력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역시 이거는 가군동량 보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전후에 가군동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면 더 그거에 따라서 회전 속력이 변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자,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뭐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 이번에는 그 외부에서 토크가 실제로 가해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를 딱 한 경우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이제 팽이의 축돌기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보면 이렇게 이제 팽이를 돌리면 이게 똑바로 섰을 때는 안 넘어지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옆으로 기울어져도 이렇게 팽이가 회전하고 있으면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회전축이 돌면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돌고 있는 팽이는 왜 기울어져도 쓰러지지 않는가라는 거를 이제 그 우리가 회전 운동의 법칙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이 팽이에 일단 작용하는 힘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이 힘은 그 팽이의 끝이 이 지면에 닿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수직력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힘은 이제 회전 운동과는 관계가 없죠. 이 점에서 작용하니까. 그럼 토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결국 이 팽이의 중력입니다. 그래서 원래 회전을 시켜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력의 작용이 이제 회전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 팽이가 돌고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축으로 이 방향으로 지금 가군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력이 토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 토크의 작용은 이 가군동량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그럼 토크의 방향을 봐야죠. 자, R 크로스 F 하면 토크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요 R 크로스 F의 평면의 수직 방향. 지금 여기 보면 요 노란색 방향이죠. 요 노란색 방향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축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요 원의 접선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그 회전 운동 방정식이 이그 그러니까 dl/dt, 그러니까 L의 변화하는 방향이 이 토크로 주어진다 그랬죠. 근데 토크가 이 방향이라는 얘기는 가군동량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변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게 이쪽 방향으로 변할 거다. 근데 이게 가면서 계속 접선 방향으로 가니까 이 가군동량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접선 방향을 따라 계속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 L이 0이었다, 안 돌았다 그러면 이 토크는 그냥 이 팽이를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L이라고 팽이가 돌고 있다 그러면 그 돌고 있는 방향을 이제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돌리게 된다라고 이제 그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약간 이제 수식을 써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래서 팽이가 받는 토크의 크기를 보면 타우는 RF 사인 파이죠.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요 사이의 각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울었느냐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이제 RMG 사인 파이가 됩니다. 여기는 요 각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팽이가 기울었느냐로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이 팽이의 가군동량과 이제 요게 돌아가는 속도, 이걸 이제 축돌기 속도라 그러는데, 이거는 파이가 얼마나 돌아가느냐의 문제죠. 자, 어쨌든 그걸 해보면, 그러니까 이 DL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요 DL이라는 게 요거만큼 변한 거니까 이제 이 L 사인 파이에다가 요게 이제 L에서 요 방향에 이제 프로젝션 한 게 L 사인 파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요게 요 축돌기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라 그러면 그 D 세타만큼 요만큼의 크기죠. 근데 이게 타우하고 같아야죠. 근데 타우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내가 이걸 집어넣어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d 세타 dt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돌아가나 알 수 있죠. 그거를 이제 그 축돌기의 각속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d 세타 dt인 거죠. 이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근데 이거 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이제 rmg 분의 i 오메가가 되더라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결국 여기 보면 오메가, 그러니까 이게 팽이에 이제 돌고 있는 그 가군동량이죠. i 오메가가 크면 클수록 느려지죠. 그래서 이 팽이가 굉장히 빨리 돌 때는 가군동량이 크죠. 그럼 이게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팽이를 돌리면 계속 느려지죠. 그러면 가군동량 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분모가 작아지니까 더 빨리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팽이를 돌려보면 처음에 잘 돌 때는 이게 천천히 돌아가다가 점점 멈추려고 하면 더 빨리 돌다가 쓰러지는 거죠.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걸 이제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비슷한 거를 앞에 나왔던 자전거 바퀴 가지고 하는 걸 이제 여기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그 자전거 바퀴에 연결된 축이 있는데, 이 여기를 드는 게 아니라, 축을 드는 게 아니라 옆에 이게 삐져나온 이 바퀴 여기를 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만약에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를 들면 어떻게 되죠? 이 자전거 바퀴 밑으로 툭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똑같죠? 그럼 내가 가군동량이 일로 있는데, 이 토크는 이 가군동량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바꾸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놓는데 자전거 바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돌기를 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력이 이제 외부 토크로 작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왜 돌고 있는 팽이는 옆으로 기울어져도 쓰러지지 않는가, 잘 이해하셨죠?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 강체 회전 운동에 적용되는 이 회전 운동의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뭐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 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그 I에다가 d 오메가 dt가 이 토크가 된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몇 가지 경우에 적용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 강체의 평형 상태를 이해하는 것. 그거는 이제 이 토크와 힘이 다 0이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외부에 이 토크가 다 0일 때는 가군동량이 보존된다는 이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토크가 작용할 때는 회전 운동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간단한 경우로서 이 이제 팽이, 돌고 있는 팽이에 대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토크에 의해서 이 팽이가 왜 쓰러지지 않고 이 축돌기를 하게 되는가 하는 것 등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